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부동산 현장의 소식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오셨는데 얼굴에 이제 수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의 사례가 바로 이런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참 이런다 이거죠. 가령 이제 개포동에 이제 빌라 1이 있고 빌라 2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시 가격이 3억이 조금 넘어요. 살짝 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에 살짝 넘고, 시세는 4억에서 4.5억. 네. 이것도 똑같이, 이거 한 채는 증여 받은 거, 한 채는 매입한 거,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전에 2003년 정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포동이라는 게 옛날에는 개도 포기했던 동네다라는 식의 뭐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당시의 물건인데 그때는 누가 이런 걸 중요하다고 보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도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동네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대가 음지에서 양지로 넘어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살고 있는 데는 이쪽 전세로 살고 있다 이거죠. 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강북에서 살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부동산을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집을.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월세가 나와가지고 이 월세 가지고 그냥 아파트 전세로 이렇게 살아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별 고민 없이 살았는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를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절박하게 느끼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 이제 본인도 이제 4년이 거주가 되지만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 기간이 끝나버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전세 매물도 없는데. 예? 그러면 고액의 월세를 주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그 삶의 패턴하고는 완전히 틀려져 버린다라는 걸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구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1주택, 2주택, 아파트를 사면 3주택이 돼버리잖아요. 3주택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3주택이 되면 이 정부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뭐 가만히 안 놔두죠. 그렇게 해놨잖아요. 다주택자가 되면은 일단은 취득, 보유, 양도, 여기에서 뭐든지 다 2주택이면은 3주택이면은 2주택이면 이게 벌써 8%가 되고 12%가 되잖아요. 보유세는 최대 6%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는 여기 플러스 10%고 10%가 더 중과되고 내년 6월 1일부터는 플러스 20%. 그 다음에 지금은 20%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플러스 30%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최대가 지금 42에서 20 더하면 62에다가 6.2를 더하면 거의 70%가 가고, 이거는 거의 이제 40에다가 이제 40에 72에다 7.1 더하면 거의 이제 80%가 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양도 차익의 세금으로 70%, 80을 내버리면 국가에다 다 내버리는데 수중에 뭐가 있어요? 그동안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거, 건물 가지고 수선비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제로죠, 제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불로소득이니까 제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제도라니까요, 이게 이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취득
또 어렵고, 3주택으로서 아파트 취득하면 이게 뭡니까? 12%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뭐 요즘에 이제 서울 것이 중간값이 10억이면 1.2억 아닙니까? 취득세로만. 빌라를 그러면은, 그래서 3주택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보유세도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빌라를 팔고 싶은 거예요. 빌라를 팔고 싶은데, 이런 식의 이제 중과를 받게 되는 거죠. 중과를 받게 되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팔려고, 빌라를 팔려고 해도 이 중과에 걸리고, 그러면 결국은 국가한테 다 주는 꼴이 되니까 도저히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국가가 그동안 나한테 뭐를 해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더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국가가 하겠다는 정부 시책에 우리가 따라야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네. 그거는 아니죠.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보장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지, 국가를 위해서 당신들이 희생해라, 공익을 위해서 당신들이 희생해라, 개인의 사익을, 그거는 전체주의라니까요. 전체주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답이 뭐냐 이거예요. 아파트를 지금 안 사면은 이게 영원히 이거 집을 못 살 거, 서울에 집을 못 살 것 같고, 저거를 다 팔아버리자니 국가한테 다 세금 내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그러면 이거를 하나를 증여를 해야죠. 증여를. 주택수를 일단은 뭐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전략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다주택이니까 다주택을 막 때려잡으니까 다주택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러면 3주택이면은 2주택이 돼야 되고, 2주택이 되면은 하나를 팔아가지고 빨리 1주택이 돼야 되는데, 팔아서 2주택 되고 1주택 되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마음이 안 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해가지고 주택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증여를 해야죠. 증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변수가 뭐냐, 자가 미성년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아무리 해도 세대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이런 표현을 아직도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도, 유튜브 보고 막 이런 데서 많이 보셨는데, 오신 분 중에서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상담 오시는데 전부 다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분 찾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인터넷에 전부 다 그 범람하고 있는 것이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1가구 1주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1가구 1주택 양도세라는 것이 그게 존재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법을 만드는 정치인도 자기가 1가구 1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뒤죽박죽 하는 거죠. 법리도 모르고. 전문을 봐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가구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1세대라고 표현을 한다니까. 1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서 소득세 법령에는 세대의 개념을 집어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세대가 암호를 걸어놨어요. 암호.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이건 아무런 암호가 없고, 1세대라는 이 표현 속에가 뭐든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도 다 들어가 있고, 양도세, 비과세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암호가 이 세대의 개념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정의를 내려놨죠. 저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하려고 1세대 쓰든지 1가구 쓰든지 뭐 하려고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저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1가구 1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표현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자꾸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조문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지식을 가르쳐 주고 상담을 받으면, 돈 주고 상담을 받으면 조문이 어디 있고 당신이 말한 근거 조문이 어디 있냐, 그거 찾아달라고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6명 만나고 7명 만나봐야 다 카더라 통신이요. 카더라 해서 거기서 조금만 변형시켜버리면 또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세정현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문가, 돈 주고 내가 전문가 찾아가 다니려고 해도 전문가 찾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조문을 가지고 분석하고 조문 가지고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참 드물다 이겁니다. 저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무과정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정을 했지만,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과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소득세령 155조 20항,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득세령 155조 1항, 1호, 다목,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만나기 1년에 한 명 만날까 말까 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대충 옆에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옆에 사람들이 그러던, 소득세 155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1항부터 20 몇 항까지 있는데 도대체 몇 항이요? 이렇게 보면 또 그 머리 끌적끌적 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또 전문가 한다고 다 하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참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돈 주고 뭐를 자문을 구하려 해도 힘들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어떻게 양도가 법리가 이렇게 팍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지식인데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 버린단 말입니다. 수시로 고쳐버리고 그거를 이제 뭐 본문에다가 뭐를 이제 좀 시행시기를 말을 하면 되는데 또 부칙에다 말을 해가지고 부칙 또 몇 조는 몇 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은 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뭐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는데 155조 1항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155조 20항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다 조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암호를 걸어놨으니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난수표 해독할 수 있는 암호표를 만들어도 2분의 1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세청도 백문백답 만들어 놓고도 본인이 모순되는 말을 한 경우도 생겨버리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 3일만 쉬면요, 감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불과 3일만 쉬어도 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리는요, 한번 이렇게 물리가 딱 트이면요 평생 가는데요, 이게 양도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분리를 하려 해도 미성년자가 세대 분리가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게 참 힘들죠. 결혼시키지 않는 이상은 되겠습니까? 그리고 30세 이상이냐 30세 이하냐 이에 따라서 또 이게 뭐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거를 다 확인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증여하면은 증여 취득세율이 12%가 딱 해놨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고, 이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증여하지 않는 이상은 다 12%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내야죠.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납세자 본인이 아무리 내일이라 하지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러니까 그 답 찾아내려다가 이제 생명에너지가 이제 몇 년치 생명에너지가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허공으로.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힘이 들면 이제 이렇게 전문가 상담료 내면서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재건축은 이제 재건축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이렇게 다 돼 있는 데에서 이제 신축이 됐다 이거죠. 신축이 됐으면은
이제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하면은, 본인이 입주하면 나중에 이제 팔고 싶으면 이게 매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매도 가능한데, 근데 본인이 지금 딴 데서 뭐를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실거주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입주를 못 해요.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 같은 거는 월세를 주든지 전세를 주든지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공실로 두는 것이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주게 되면은 1년 미만짜리들을 1년 자기가 이제 입주하는데 1년이 안 걸려. 그럼 그 사이라도 1년 미만이라도 전세 월세를 줬는데 1년 미만이라도 지금은 2년 돼버리고 2년에서 1회 돼버리면 또 2년 돼버리고 그러면 4년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참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갈 바에 이거 팔아버리겠다 하면은 월세 전세가 있는 아니 전세가 있는 거를 어떻게 팔아요? 임차인이 있는 거를 안 산다니까요. 매수인들이. 그러니까 1억 정도가 다운을 시켜줘야 간신히 이제 팔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공실로 놔둬가지고 파는 게 더 낫다. 이거는 실입주를 해가지고 팔거나 공실을 해가지고 팔면 이제 매도가 가능하죠. 매도가 가능한데 중간에 이 팔기까지가 금융 비용이 그거를 자기가 다 대야 돼. 자기 호주머니에서 대야 되잖아.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를 신축을 아파트를 딱 입주권을 가지고 신축이 돼가지고 남들은 좋겠네 새 아파트 들어가니까 좋겠네 하는데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사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 낳는다 이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재건축할 때 이제 1+1로 이렇게 받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형이다 하면은 이게 이제 전매 제한에 걸리잖아요. 준공 후에 준공이 있고 이제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3년 전매 제한이 있다 하면은 아니 갑자기 내가 1주택에서 큰 평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1로 받았다 이거예요. 예전 같은 거는 예전에는 이거에서는 자기가 거주를 하고 이거는 이제 전세를 주고 전월세를 주고 해서 이렇게 이걸로 이제 이렇게 생활비 쓰고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2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단번에 2주택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무슨 자기 거주주택 하나가 돼 있었다 하면 3주택자 돼버리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뭐든지 세금이 이제 다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갑자기 양도세도 높아지고 취득세, 보유세, 나중에 팔래 해도 또 양도세.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것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만들고 또 뭐 24번째, 23번째 뭐 이렇게 부동산 정책 대책 내세우면서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본인들 이제 정부도 스스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허공색에다가 이제 칼질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동안 뭐 도마에다가 이제 놓고 막 했는데 횟감도 이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난도질 해버려가지고. 썰 것이 있어야죠. 물고기가 있어야. 아니, 살이 좀 남아있어야 이걸 포를 뜰 거 아닙니까? 얇게. 그 얇게 뜰 포도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뭐를 대상을 놓고 또 정책을 펼 대상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시뮬레이션을 안 했겠느냐. 저는 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했다.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3년 전부터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정권 초기부터 노무현 정권이나 이 문재인 정권이나 다 똑같아요. 정권 초기에 무조건 양도세 올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양도세 높이면서. 이게 포석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이 포석을 놓는다는 거는 그 다음에 공식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이거를 포석을 깔아야만이 되는 바둑 전략이, 바둑 수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예? 양도세를 높여야만이 되는 이유가 뭐냐? 집값을 내려가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집값을 양도세 올리면 당연히 올라가니, 집값이 올라가.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다못해 하숙집 주인도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하숙비를 올리길래, 이제 주인 아주머니하고 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숙비가, 이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막, 그래, 응? 좀 이해해줘. 그런데, 아니, 아줌마, 이게 이윤이 침해 당하니까 올리는 거 아니에요. 뭐,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그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보유세를, 세금을 다 이제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 냈는데 그걸 내가 보전을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내가 냈으면 그 세금이 전부 다 물건값으로 전가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전가되면 없는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부가세 구조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부가세 높이면요, 국가돈 빼먹는 사람들은 10%짜리 빼먹다가 17% 했다 하면 17%를 빼먹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금지금 사건이 제가 이제 이쪽에서 했던 금지금 사건은 우리가 10% 빼먹었잖아요, 국가돈을. 근데 거기는 영국은 17.5%예요. 그러니까 17.5%니까 거기는 이제 단위가 더 커져버린 거죠. 국가돈을 빼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이제 빼먹는 거거든요. 국가돈 빼먹는 구조가. 부가세가 통로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내가 다 보유를 했다 이거, 다주택자 중과를 해가지고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까지 내가 다 세금을 부담했는데 그거를 그럼 누구한테 전가를 해요? 양도할 때 더 양도소득을 더 높여야 돼. 집값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유세, 취득세, 다 그거를 다 어떻게든지 전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안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을 더 이제 자초하는 거 아니에요? 공급 부족을 자꾸 실입주하게끔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전세 매물을 가능성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치밀한 사람들이다. 절대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들이 아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은 흉측한 사람들은 못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점잖은 사람들은 뭐든지 순한 양 같아요. 그러니까 순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뭐 도덕 말하고 어떤 룰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공정 질서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희생해 줘야지, 막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앞에 뚫어맞고 뒤로도 두드려맞고, 뭐 그래도 멍하게 까방까방하게 눈만 까방까방 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다주택자들이 딱 그런 신세예요. 꺼벙이가 돼버린 거예요. 눈만 까방까방 뜨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러니까 내 재산이 완전히 내가 이렇게 침해받지 않는 이상은 참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앞으로 때려도 되고 뒤로 때려도 되니까 참고 있으니까 더 신나게 또 뭐 하는 거죠.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팍 하고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면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다 국민 개개인의 삶과 복지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고민하느냐 하는 식의 이제 이런 고민보다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강요하는 시기죠 지금은. 그런데 그런 정치적 이익이 먹혀 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위해 줄게, 너 위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부터 지금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영업자 먼저 나가 떨어지고, 부자는 절대 안 나가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순번 오면서 이제 중간계층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무주택자, 자영업자부터 계속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웃고 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